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법제론 2017년도 제15회차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 문제 13문제를 푸는데요. 사회복지법제론의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수월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기 수월하게 한 25문제에서 23문제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관연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잘 점검만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도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2017년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17년도에 51번에서 6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총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론에 대한 문제와 강론에 대한 문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총론에 대한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죠. 자,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권이라고 하면은 복지권과 동의어가 돼요. 사회권. 그래서 이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사회복지법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이 아니잖아요. 개별법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법을 배웠잖아요. 그게 개별법 체제라는 겁니다. 단일법전 형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법, 1986년에 제정되었던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매년 공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인지 아시죠?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입니다. 이거 배우셨죠?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시민법에서 지금 현대 사회법으로 바뀔 때 소유권 절대 불가침이 소유권 제한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이 무과실책임으로 원칙에 바뀌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계약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이 과실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사회법이기 때문에 힌트를 줬어요.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법은 말씀드렸습니다.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공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하니까 5번 지문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럼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 곳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었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 중에 지역사회 재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지역사회 재활 이런 것들이 그 정신보건법상에서는 지역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정신재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정신재활시설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정신재활시설로 수정해 주세요. 정신재활시설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신보건법이 좀 길어도 써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이 2017년도 5월 말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앞으로 이걸로 나옵니다. 자,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이제 없고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답을 해결하는데 노인복지관이죠.
노인복지관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이거 누누이 강조해 드린 건 맞죠? 52번의 답은 2번입니다. 5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 문제입니다. 지문만 길다 뿐이지 답을 찾기는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고 시군구청장에게 하면 돼요. 시군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요 20% 감액한다고 배우셨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30이 아닙니다.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자, 수급권자로 국외로 이주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갔어, 이민 갔어요. 그러면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은 소멸이 아니라 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뭐라고요? 예,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가 1번, 2번, 4번, 5번 지문은 1번 같은 경우 많이 알고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있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가 틀렸잖아요. 제가 법제에서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숫자를 유념해 주셔야 돼요. 4번도 외국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상실이죠.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5번은 우리가 답을 해결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법상 일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입니다. 자, 18세 인자는 일종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18세 미만인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18세 미만인자, 그러니까 18세인 사람은 일종 수급권자가 아니고 18세 미만이 바로 일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65세 인자,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 법조문에. 65세 인자는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당연히 일종이겠죠. 임신 중에 있는 사람도 일종입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도 일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여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자, 중증장애인자, 임신 중에 있는 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는 일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여기 54번 문제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유념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문제도 숫자죠. 200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1991년에 제정이니까 1번이 아니네요.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교양보험법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1990년대에 제정된 것은 1번입니다. 자,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에 대한 것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복지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의 동그라미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했을 때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맞습니다. 현물 제공이 원칙이죠. 그러나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와 그 부양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여러분, 보호 대상자는 빠져요.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예요.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는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7번 문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조금 지엽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소득의 범위라고 돼 있죠. 퇴직금은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당연히 소득이고요. 사업소득 당연히 소득입니다. 자, 또한 근로소득도 당연히 소득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로소득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받으면 이 연금도 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았다 했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이것도 마찬가지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요.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답은 1번인데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몇 가지 알아놓으십시오. 자, 퇴직금이 시험에 나왔네요. 퇴직금은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현상금을 받았다.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보상금을 받았다.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ITC, 근로장려금,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로장려금은 이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별표를 쳤습니다. 해설을 잘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이 나와요. 정관에 포함돼야 될 내용으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회의에 관한 사항 당연히 정관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총회, 임시회 이런 거 하잖아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임원회 임면입니다. 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자, 예전에 우리 초창기 시험에 직원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직원의 임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원이 들어가죠.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해설의 정관에 들어갈 내용들 쭉 적시해 드렸습니다. 꼼꼼히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9번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디에 둔지 아시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도에 둔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끊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걸로 간주되죠. 위원이 될 수 없나요?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앞에서 지역사회복지를 말했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임기는 2년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임기도 2년이에요.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있어요.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은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0번 문제 별표. 왜냐하면 이거 총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51번 문제인가요? 거기에서 총론이 한번 나왔고 여기 총론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헌법의 내용이에요.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요? 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상식적으로 있겠죠. 헌법 전문이 상당히 긴데 그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풀고 나서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환경권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거잖아요. 법률로 정한다 그래야죠.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 자리에 법률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까? 네, 이게 바로 교육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권. 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권이라고 하죠. 여성의 근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헌법 조문에 들어있는 거죠. 자, 디귿과 리을이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답노트.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봐주세요. 헌법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밑줄 친 부분이 복지와 연관된 거예요. 지금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양상, 이게 사회복지잖아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양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에 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아닙니다.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만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는 외국인 장애인 등록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놓으시고요. 자, 등록된 경우 예산을 고려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도 두 번째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맞거든요.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을 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분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고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에 정밀심사 기관을 둬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애인의 등급 사정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예전에 법조문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등급 사정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등급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하거든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등급 판정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여기 문장을 보면, 지문들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상당히 조금 구석에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장을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 등록의 문제가 희귀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체킹을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61번 문제 해결했고요.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별표 총론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등장했어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통령의 명령은 시행령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긴급명령 또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될 수 있고요. 자, 명령에 힌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리령이라고 하죠.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 바로 밑에죠. 법률 명령 조례잖아요. 명령 밑에 있는 게 조례예요. 따라서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동등한 자격이 아니죠. 조례와 법률은. 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당연히 없겠죠. 맞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말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습법은 불문법 중에 하나죠.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도 될 수 있고 불문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관습법은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옳은 내용이죠. 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62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노인복지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가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1577-1389입니다. 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여기 중요하다 있죠? 신고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쓰면 돼요? 안 되죠.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자녀가 노인을 위해서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거 금지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고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되었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15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15, 6월 15일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념일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6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13문제 풀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서 그대로 이해할 것, 올바른 내용은 그대로 이해하고 옳지 못한 내용은 수정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문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